이제 댓글에 이제 현금 보유하라는 말과 지금 집 사지 마세요. 집값 떨어집니다. 이 부자의 관점에서 보면요. 사실은 지금 사실 시장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걸 부정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부정하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여전히 저는 악성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좋은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댓글 중에서 제가 한 2가지 정도를 가져왔는데 아무튼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댓글에 이제 현금 보유하라는 말과 지금 집 사지 마세요. 집값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댓글에 보면은 제가 이제 그걸 캡처를 안 했어요. 근데 문구는 똑같아요. 집값 모두 떨어져요.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5억 대출이 풀리기 전엔요. 15억 대출을 받지 않고 20억, 30억, 40억짜리 집 산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현금이라는 것 자체를 무조건 부자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은 그 현금을 자산에서 현금으로 전환을 했다가 그 전환한 거를 다시 현금으로 자산으로 재전환을 하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는 시기는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요. 현금을 무작정적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댓글을 다신 분들은요. 내가 500만 원을 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수준으로 그 입장에서 집을 사고 현금을 활용하고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자산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출과 자기의 현금을 활용해서 이런 130억짜리 아파트도 샀습니다. 한남 더일도 110억이고요. 한남 나인원도 94억입니다. 예, 그리고 한남동이 90억짜리, 갤러리아 폴에 88억짜리, 레미안 퍼스티지는 일반 아파트죠. 예전에 대장이었죠. 서초에 반포에 84억으로 대형 평수가 거래가 되었고 상지 리츠빌 카이룸 2차도 청담동에 있는 겁니다. 고급 빌라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82억. 현대 압구정 현대 1, 2차 아파트 80억. 이렇게 거래가 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같은 경우도 현대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70억. 그리고 아이파크 말고 경동 제이드라고 해운대 지금 43억이 찍혀 있지만요. 이게 2021년도인가 2020년 75억에 거래됐습니다. 그렇게 거래가 많이 됩니다. 현금을 가지고 대출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70억짜리 아파트. 경기도에도 분당구의 판교 쪽 백현동에 보면 49억짜리, 40억짜리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천도 이렇게 41억짜리가 거래가 됐습니다. 2023년 2월 달이죠. 그리고 라펜트이라고 광주광역시에서 지금 아직까지 입주는 하진 않았는데 이것도 세대수가 되게 작은 그냥 주상복합 형식의 주택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펜트하우스가 22층은 펜트하우스입니다. 38억에 광주광역시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 집값이 떨어지는 게 영원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거래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자산을 가진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거래가 되면서 사실은 집값의 가격들은 주변으로 이렇게 가격들이 여기에 키맞춤을 하거나 형성이 되거든요. 물론 이런 아파트는 어나더 레벨의 어떤 가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댓글 다신 분은 좀 생각을 같이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산가들은 현금을 미래를 준비하는 단기적인 보유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요. 장기적으로 그 보유 관점을 현금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라고 했지만요. 내가 500만 원이 번다고 해서 남들이 연봉이 아니라 월 1억을 못 벌어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말고 우리는 갈아타기 수요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항상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보면요. 3억짜리 집을 샀다가 나중에 5억짜리로 옮겨가고요. 5억짜리에서 8억짜리로 옮겨가고 8억짜리에서 현금을 더 못하고 대출을 활용해서 12억짜리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갈아타기 수요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비싸더라도 그 갈아타기 수요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런 사람들이 결합되면요. 고가의 주택들도 꾸준히 거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기준에서 집값이 비싼데 내 급여에 비해서 너무 비싼데 집이 거래가 돼? 거래가 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의 현금과 우리의 봉급의 수준으로만 집을 사는 게 아니고 레버리지라는 게 있고 그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욕심과 욕구가 더 좋은 집을 더 비싸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연하게 이렇게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 보유하는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조금 주변에서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집 사지 마세요. 우리는 이게 선택제가 아닌 필수제이기 때문에 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네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월세를 살거나 혹은 전세로 살거나 혹은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노숙자로 가거나. 우리는 대부분 노숙자로 가기 원치 않죠. 불안하니까 전세나 월세로 가는 거고 불안하니까는 매매를 사용하지 않는 거고 또한 매매가 불안한 사람은 또 전세로 다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수제처럼 사용하는 게 주거란 말입니다. 이 주거와 욕심들이 결합이 되면은 그 집값들은 가격들이 올라가는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요. 시장 원리에 당연하게 작동하는 어떤 경제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과도하게 뭔가 비난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뭐 내가 지금 한 달에 10억을 버는데 내가 100억짜리 집을 사는 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나쁜 관점에서 바라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관점에서 보면요. 사실은 부자들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달에 나왔던 부자 보고서, KB 부자 보고서에 나온 건데요. 42만 4천 명이 지금 부자 추이가 31만 명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하나은행의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있거든요. 2023년 4월 달에 보면요. 그래도 부자들이 향후에 투자 의향이 높은 자산의 1위는 여전히 부동산이고 이 KB에서도 나온 거에도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들이 부동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값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집값이 안전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개인적으로 자산을 일구신 분들은 그래도 내가 사업으로 일군 돈들을 부동산이라는 그릇에 담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주택자의 의견과 생각들을 따라가는 것보다는요.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어깨 위에서 그 거인의 어깨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자산가들은 대부분 부동산, 금융으로 뭔가 투자를 하고 그 투자의 위험을 감내를 하고 그 위험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자산을 늘려갑니다. 그래서 집값 떨어진다. 환경 때문에 큰일 났다. 그 원자력 오염수 때문에 이제는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 다 큰일 났다. 라는 부정적인 의견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긍정과 감사의 마음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긍정과 감사의 마음이 많으면요. 이 절망적인 위기들을요. 희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절망에만 매몰되어 있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희망과 미래를 잃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지금의 현실을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기우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미래의 감사거리와 긍정거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한 감사와 긍정거리를 찾는 게 희망에 가까이 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강남에 집을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가면요. 강남에 갈 수는 없더라도 그 가까이에 갈 수 있는 기회들은 훨씬 많이 맞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이고 그리고 시장의 행태와 원리에 대해서 너무 방관하고 비난하는 분들은 조금은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희망들로 조금은 이 인플레이션들을 대응하고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댓글입니다. 두 번째 댓글. 여보세요. 이자는 높은데 월급 안 올라요. 이자 내느라 쓸 돈도 없어. 비참한데 젊은이들은 그런 삶을 30년, 40년, 50년을 살라니. 그러니까 애를 안 낳죠. 정신 차리세요.
라고 저한테 큰 이제 또 댓글을 좀 달아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 빨간색으로 적었는데요. 짧게 얘기를 드리면요. 이자가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이자가 높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금리와 이자는요 항상 높진 않았습니다. 예전에 IMF 때는 17% 20% 가까이 되는 이자가 있었습니다. 대출 금리가.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는 시기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금리가 98년도부터 거의 3번의 금리 급등기가 있었고 이번까지 치면요 4번의 금리 급등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른다고 사람들이 집을 안 산 건 아니거든요. 집을 안 산 건 아닙니다. 2006년도, 2005년도, 2004년도, 5년도, 6년도 이때는요 정말 유동성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그 유동성 시장에 막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때도 집값이 올랐습니다. 결국은 이걸 막은 건요. 서브프라임이었습니다. 서브프라임이었고요. 그리고 쭉 가다 보면은 금리가 인상하는 시기에도 가격들이 오르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내리는 시기에 가격이 내리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금리는요. 제가 늘 말했지만 상수는 아닌데 변수입니다. 변수. 근데 이번에 금리의 인상은 너무 상수처럼 작용을 했죠. 왜냐하면 너무 급등을 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건요. 금리는 항상 높지 않습니다.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우리는 그거를 높다고 무서워하고 낮다고 방관하는 게 아니라 높을 때 우리가 어떤 기회를 맞이할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낮을 때는 오히려 그 유동성 시장을 활용해 가지고 조심스럽게 자산 시장에 접근하는 전략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자가 높은데 월급은 안 올라요. 이자는 높죠. 근데 항상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안 오른다 했습니다. 월급이 올랐습니다. 70년대 제가 늘 얘기했지만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1,000만 원이었습니다. 집값이. 그리고 교수 월급이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월급이 10만 원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88년대부터 400원에서 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월 임금 그 월 평균 임금들은요. 2009년, 2010년도를 제외하고는요.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꾸준하게. 그래서 이자는 높은데 월급을 안 오른다? 사실은 이자가 높고 낮은 시기는 있지만요. 이 보통의 어떤 그 월급들은요.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다만 자산보다 오르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 내느라 쓸데없어 비참한데 보통 자산을 키우는 사람은요. 이 이자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에는 무서워하지만요.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근데 그 어렵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시기는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출을 받았을 때 3개월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요. 근데 보통요. 우리가 돈을 벌고 자산을 키우려고 하면요. 내가 있는 월급이 지금과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월급을 키워가지고 특히 사업하는 사람은 그렇죠. 그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더 벌면 되지 이 이자에 대한 부분을 부담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자라는 부분 자체가 대출이라는 부분 자체가 대출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줄어들고요.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요. 시간이 지날수록요. 내가 더 불안한 상황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은요. 대출을 1990년도에 3천만 원을 받은 사람이 1억 2천짜리 실제 사례입니다. 1억 2천짜리 집을 샀다면요. 그 3천만 원의 빚을 지금까지 안 갚고 있으면요. 이 빚은 실질적으로 무서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집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제가 대출을 받은 집은 20억짜리 집이 20억이 넘는 집이 되었거든요. 근데 거꾸로 현금만 가지고 전세로 보존했던 사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집을 살 수 없고 더 불안한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자가 높다고 했는데 대출을 활용하지 않는 게 오히려 젊은 이들에게 더 불안한 상황과 그런 형편들을 맞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은 상승 중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높다고 해서 또 자산이 증식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상담을 할 때 똑같은 직장의 임원과 노동자가 우연찮게 같은 날 두 번째 타임, 세 번째 타임에 상담을 받았는데요. 그 근로자, 임원이 아닌 근로자가 훨씬 더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월급으로 자산 증식에 활용을 했거든요.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어렵게 높은 이자도 감내하고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간 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열면요, 자산의 가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뭐 애를 안 낳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은 경험이 없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들고, 요즘은 애 낳는 게 중산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그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자가 높은데 월급을 안 올려, 요런 발상을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 이자를 감내할 수 있는 관리의 능력들이 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작은 월급이라도 소비적 관리를 통해 가지고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하고 증식시킬 수 있는 투자처를 학습과 공부를 해서 그것들의 용기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요, 사실은 3, 40년, 50년요 고민하는 삶보다요 고통의 시기는 있지만요 행복한 삶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비참과 행복은 개인의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2002년도에 지금하고 너무 비슷하죠. 사람들 어떻게 영끌해서 집을 사는 거죠. 2002년도였습니다. 뉴욕 연봉 대비해서 집값이 5배라고 하더군요. 2002년 10월달 얘기입니다. 서울의 12배고요. 해당 자료가 신뢰도는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뉴욕은 연봉이라도 훨씬 많이 주죠라고 하면서 시대적 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05년도입니다. 강남의 34평 연봉 절반 모아도 45년 걸린다. 이때도 집 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집값이 2배 가까이 뛴 강남에서 이 정도 아파트를 사려면 연봉의 절반을 45년 저축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누가 연봉을 온전히 투자해가지고 대출 없이 집을 삽니까? 전세를 끼지 않고 집을 삽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요거는 참고용이지, PIR 참고용이지, 이게 절대적으로 내가 자산을 모으는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이런 게 2005년도에도 똑같은 우리의 어떤 고민과 현실적 비난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5억 넘는 아파트를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야? 이때가 2007년도입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다녀서 받는 월급으로 도대체 어떻게 5억 넘는 집을 살 수 있나요? 이렇게 알뜰하게 집을 구매하고 쫄라면서 집이 뛰어줬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지금 5억 넘는 아파트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조금 좋은 입지에 5억짜리 집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싸다고 생각할걸요. 경기도에 상급지에 5억짜리 집이 있다고 하면요 싸다고 생각할 겁니다. 2006년도 7년도에 지금 그때 음마 아파트가 30평 기준으로 한 7억 정도 했거든요. 7억 8억 정도 했습니다. 엄청 비싼 거였죠 그 당시엔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싸다고 생각할 겁니다. 싸다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뭐 30년, 40년, 50년을 어떻게 살라니, 뭐 이자 높은데 월급도 안 오르는데, 이런 비난을 하는 부분이 과거에도 있었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비난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테크라는 부분들과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부동산이라는 그릇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고요. 비참과 행복은 개인의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그 결과들이 우리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무조건적으로 집을 사라고 하진 않는 이유가, 생애 주기도 고려해야 되고, 내가 돈에 너무 지나치게 많은 비용들을 들여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이 집을 잃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부부간의 합의도 해야 되고, 대출의 능력도 봐야 되고, 내 소득도 봐야 되고, 그리고 내 투자의 경험도 봐야 되고, 주택 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보긴 봐야 되지만은 그런 부분들의 자기의 형편에 맞게 우리가 뭔가를 잘 고민해서 집을 산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것들을 대처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어떤 비참의 결과보다는 행복의 결과물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과정 속에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지만요, 지금 시장은요 바닥을 지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닥을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앞으로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거래량들이 꾸준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사실은 데드캣 바운스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고양이가 이렇게 죽기 전에 많이 꿈틀거리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설령 하반기가 시장이 안 좋아진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요, 2024년, 5년, 6년까지요 이 안 좋은 시장들이, 어려웠던 시장들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 저번 주 영상, 저저번 주 영상에서 공급 물량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얘기를 드렸으니까 전세가도 마찬가지로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오해들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한 거리와 긍정의 거리들을 잘 찾아서 희망에 가까이 가는 원동력들을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